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쿤데라의 소설 불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강연호라는 시인이자 또 교수님이셨던 원광대 교수였던 분이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추천하신 그 텍스트를 낭독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이셨어요. 길의 지도. 어떤 길일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쿤데라의 불멸 봤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서도 책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꾸역꾸역 다 읽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뭔가 이렇게 스토리가 명쾌하지 않고 뭔가 좀 무한 반복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저한테 그런 잔상이 아직도 남아 있긴 하지만 다 읽고 나서 찾아지는 그 메시지가 또 어렴풋하지만 매우 확실했었던 책이 아닌가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너무 모호하게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죠. 이 강연호 시인 교수님은 어떻게 이 쿤데라의 소설 만나보셨는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이가 아이였을 때 세상은 온통 매혹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비록 그 매혹과 신비가 세상의 환멸을 경험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그런 허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세상은 온통 매혹과 신비로 가득 차 있었다. 세상의 길은 얼마나 투명하게 열려 있었던가. 아이가 아이였을 때 세상의 길은 오직 하나이면서 동시에 전부였을 것이므로 어떤 길찾기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아이는 자라고 세상의 길이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 최초의 순수했던 매혹과 신비는 점차 무뎌져 간다. 그리고 드디어는 어떤 길이 가야 할 길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막막해서 무수한 갈림길 앞에서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그때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던가. 그렇지만 이 평범한 경구 속에는 이미 길을 찾지 못한 자의 고민과 방황이 전제되어 있다. 아마 이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때쯤이면 우리는 어느새 책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거나 아니면 책이 가르쳐주는 길조차도 의심하고 포기할 만큼 늙어 있을지 모른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욕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책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매혹과 신비가 사라진 뒤에 경험할지도 모르는 세상의 환멸은 사실 세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물론 무엇인가를 욕망한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가장 큰 증거일 것이다. 욕망하지 않는다면 어떤 살맛이 나겠는가? 그렇지만 세상의 욕망 중에는 삶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사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법이다. 욕망이 살아있음의 증거라면 나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사유하는 자세도 욕망하자고 권하고 싶다.
생애의 모든 날들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날인가는 문득 잠 깨어 운명의 불확실성에 던져진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자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럴 때 지식과 논리로서의 책이 아니라 인생의 길에 대한 모색과 탐구로서의 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인생의 길에 대한 지도였군요. 예. 지식과 논리로서의 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길에 대한 모색과 탐구로서 그렇게 책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사실 세상이 모두 우리의 텍스트이므로 서가에 꽂힌 어떤 책이 우리의 갈증을 모두 해소시켜 주지는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컴퓨터와 모니터만으로 세상을 읽고 재단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오늘날을 책을 읽는 수고는 비단 능률의 저하만이 아니라 상당한 인내가 요구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결코 그렇지 않다고 교과서적인 강변을 늘어놓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 권의 책 속에서 혹은 책 속의 어떤 구절들에서 아주 잠깐일지라도 인간의 삶에 대해 사유하게 만든 질문들을 접한 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중하고 경이로운 경험을 깊이 간직할 필요가 있다. 항용 우리가 고전이라고 말하는 책들은 엄숙한 가르침과 교훈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러한 사유의 과정 속에 얻어지는 경이로운 경험들의 집적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고전이 한두 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권을 고르라면 한 권을 고르고 또 10권을 고르라면 10권을 고를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책을 통해 길의 지도를 찾아보자면 책을 추천하고 권하는 작업도 여전히 유효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자체로 가야 할 길과 가지 않아야 할 길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 하는 요청이지 결코 강요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점에서 인간의 삶이 때로는 숭고하고 고결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의 폭력에 의해 아주 희극적으로 내팽개쳐지기도 한다는 것을 나에게 일깨워준 밀란 쿤데라의 소설 불멸을 권하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이 소설의 서사적 전개 과정이나 줄거리를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다. 아니, 하려고 해도 못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은 이야기로서의 소설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모색이 아주 잡다하게 뒤엉킨 자유분방한 산문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작품 속에는 작가를 포함하여 여러 실제 인물들이 허구의 인물들과 함께 들락거리고 있기도 하다. 쿤데라는 마치 전통적인 소설의 문법을 일부러 무시한 듯한 이 잡다한 형식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삶에 대한 특유의 지적 사색과 그의 유머를 보여준다. 비극적이면서도 또 희극적인 인간 존재의 모호함과 불확실성에 대해 대답이 아닌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그 질문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실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이
영원한 존재로서의 불멸을 욕망하는 것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삶의 양면성, 희극과 비극의 엉뚱한 뒤엉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이라면 아마 이미 삶의 비밀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 이 작품을 통해 길을 찾기는커녕 더욱 모호하고 불확실한 미로 속을 헤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기 바란다. 아마 저자는 쿤데라는 그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바로 인간의 삶 아니냐고, 그 과정 자체가 곧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경험 아니냐고 반문할 것이다. 책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아이가 아니고, 아이가 아니므로 그의 길찾기는 끝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쩔 것인가, 아이로 돌아가지 못하므로. 그대여, 아직 늦지 않았다면 책 속에서 헤매면서 길을 찾으라. 네, 강연후 시인의 밀란 쿤데라의 불멸에 대한 추천은 여기까지입니다. 문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내쳐 읽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 책을 10여 년 전에 읽은 것 같은데, 이 텍스트,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길의 지도라는 텍스트에 아주 여러 군데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쳐 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새 노자에 대한 책을 읽고 있어요. 여러 강연들을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노자의 가르침과 이 강연호 선생님의 글 속에 언급된 그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연호 선생님의 글 속의 문장들이 제게 더 가차이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그 인생의 모호함과 불확실성, 바로 이것이 인간의 삶 아니냐. 이런 생에 대한 관점이 노자의 사상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유무상생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너무 주입식으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훈육이 많이 되어서 항상 뭔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흑백의 논리로 구분하려고 하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 뭐가 나의 편이고 뭐가 나에게 유리하고 뭐가 나와 적대적이고 또 나에게 불리한지, 이런 거를 매 순간 아주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파악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 많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아주 본성처럼 자리하고 있게 되어버리죠. 우리가 성장하고 나면. 그런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실제의 인생은, 그 우리 앞에 펼쳐지는 라이프는 우리가 배운 것과는 정반대로 늘 예측할 수 없고 늘 엇나가고 뭔가 늘 항상
석연치 않은 혹은 의심스러운 그런 구석들이 그런 불안감을 우리에게 주죠. 늘 어떤 면에서는 불안의 연속이죠. 사회가 이 삶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조장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것을, 불안에 떠는 것을 누군가는 교묘하게 이용하고 조장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러죠. 제가 공부한 많은 책들에서는 그 원인이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주의에 기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결같이들 하고 있어요. 어느 한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우리가 지금 그 시대적 흐름에 놓여 있는 것, 그 거대한 흐름 앞에, 흐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고, 그렇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누군가가 어떤 집단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평생 발 동동 구르고 불안해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내 삶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는데 저는 책이 저에게는 유효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도 많이 보고 뭐 그랬었는데, 예술작품도 많이 감상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조금 지력이 높지 않아서 그런지 스스로 뭔가 그 예술작품이나 에서, 영화에서, 어떤 공연, 수준 높은 공연 작품에서 혹은 음악에서 그 의미하는 바를 다 캐치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다 흘려보내고 저건 뭐지? 하다가 보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순간들이. 제가 확 움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책은 저같이 느린 사람, 지력이 좀 우월하지 않은 사람에게 책은 저에게 뭐 속도를 강요하지 않잖아요. 제가 그냥 읽고 싶은 만큼 읽고, 이해하고 싶은 만큼, 이해되는 만큼 이해하고, 그러다가 그렇게 한번 보고 또 나중에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한 책을 보고 또 다른 책에서 비슷한 상황을, 비슷한 내용을, 혹은 비슷한 스토리를, 비슷한 메시지를, 똑같은 영감을 얻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몰랐던 것들도 알아지고, 이 생각하는 근육, 받아들이는 그 사고의 시야, 그런 마음들이 열리고 파도처럼 파도처럼 이제 무엇을 봐도 파도처럼 몰려들어요. 감동이. 또 얘기가 너무 한참 제 얘기로 갑니다. 그러지 말고요. 제가 예전에 이 불멸이라는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텍스트도 빽빽하고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블로그에 감상을 쓴 것이 아니라 책을 타이핑을 해두었더라고요. 지금 다시 찾아보니 아주 엄청난 양이에요. 책이 엄청난 양이었던, 분량이었던 만큼 제가 타이핑 해놓은 양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그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기에 이 책을 그렇게 꾸역꾸역 읽으면서 이 많은 것들을 카피해 두었나.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낭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따로 뭐 먼저 읽어보고 이런 게 아니어가지고 읽다가 조금 막히거나 뭐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불멸의 이 문장들은 너무 그렇게 다 이해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조리함, 그 생의 부조리함이라는 단어가 좀 거시기하면 그보단 전 차라리 이 모호함과 불확실성이라는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뭔가를 구분하려고 자꾸 그렇게 구분 지어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상태, 모호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즐기라는 거죠. 나를 꼭 어느 기준에 가두어서 어느 편에 가담시키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아닌 경계에 서서 양쪽을 다 두루, 양쪽이 아니라 세 쪽, 네 쪽을 다 두루 관조하고 감망할 수 있어야 우리 인생이 나의 삶이 우리들의 이 세계가 좀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요새 읽고 있는 그런 책들, 하고 있는 공부들이 저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멸 속의 문장들 낭독해 드릴게요. 우선 2부 불멸에서 와닿았던 부분만 먼저 옮겨 볼게요. 50살 때 이미 그는 뚱뚱했고 이중턱이었지만 이에 개의치 않았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혔고 그러자 그런 볼성사나운 뚱뚱보의 몸으로 불멸로 들어가는 데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베티나는 어느 편지에서 그에게 이렇게 적었다. 나에겐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리라는 굳고 견고한 의지가 있답니다. 진부하게 여겨지는 이 문구를 주의 깊게 읽어보라. 사랑하다 라는 말보다는 영원히 의지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 이 서스펜스를 계속 끌고 가지 말자. 문제는 사랑이 아니었다. 문제는 불멸이었다. 이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그에게는 약간의 충동만 받아도 즉각 시동이 걸리는 유혹자의 몸짓과 반사작용 체제가 완벽하게 배어 있었다. 베티나 앞에서 그 체제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느라 적잖이 애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는 임신한 몸으로 신랑과 함께 바이마르에 왔다. 예전엔 무서웠으나 이제 무장해제되어 더는 두렵지 않은 연인을 다시 보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으랴. 한데 베티나는 이제 임신한 몸이요, 결혼을 한 몸이요, 그에 관한 책을 쓰기가 어려운 신세이면서도 자신이 무장해제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투쟁을 중단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 나의 얘기를 곱게 하지 마시라. 사랑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불멸을 위한 투쟁 말이다. 당시 갓 40대에 접어든 베토벤은 자신이 괴테보다 5년이나 더 무덤과 가까운 줄은 꿈에도 몰랐다. 베티나는 애초부터 문제는 바로 불멸이었음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지적해 주었다. 베티나는 무서운 존재이며 그런 그녀를 적으로 삼느니 경계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는 편이 낫다는 것을 말이다. 하지만 그는 즉시 냉정을 되찾았다. 왜 내심을 보인단 말인가? 왜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는단 말인가? 중요한 것은 그의 결심이었다. 그녀를 무장해제하고 날뛰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그녀를 감시해 나가는 것 말이다. 내 불멸의 어느 먼 지점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기 위해 손에 든 그 권총 역시 보여주려 했다는 걸 말이야. 천만에 난 너를 무장해제하지 못했어. 물론 난 전쟁을 원하지 않아. 난 평화를 원해. 하지만 그저 평화뿐이야. 나는 너를 건드리지 않고 조심스레 피해갈 거야. 너를 얼싸안지도 포옹하지도 않을 거야. 첫째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이야. 다음으로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너의 권총에 쓰일 실탄으로 변하리라는 걸 알기 때문이야. 인생이라는 시간의 전체 틀을 이해해야 한다. 불멸. 피로에 지친 노인은 이제 더는 불멸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괴테가 귀찮은 쇠파리라는 말을 적는 그 순간을 생각해 본다. 그가 맛보았을 기쁨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가 섬광처럼 번쩍이는 명철함을 통해 이를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한다. 한 번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 적이 없었음을 말이다. 그는 스스로를 자기 불멸의 관리인으로 여겼고 그 책임감에 그는 어떤 자연스러운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는 도가 넘는 언행을 두려워했다. 그의 상당한 매력을 느끼면서도 말이다. 어쩌다 그가 그런 과오를 범했을 때는 때때로 그가 아름다움과 동일시하곤 했던 그 미소 짓는 온건함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 곧바로 그 과오를 무마하고자 했다. 귀찮은 쇠파리라는 말은 그의 작품에는 물론이요, 그의 인생이나 그의 불멸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그런 말은 순수한 자유에서 온 말이다. 오직 인생의 3단계에 도달한, 그리하여 더는 불멸을 관리하지도 중요한 일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만이 그런 말을 쓸 수 있다. 그런 극한까지 이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일단 거기 도달한 사람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안다. 와, 저 이 부분 읽으면서 제가 그 3단계에 도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다 영원히 살 것처럼 너무 아둥바둥하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요. 3시간 이후에 죽을지도 몰라요. 변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멸한다는 거죠.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멸한다는 거죠. 그런데 다들 불멸할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아둥바둥 삽니다. 아닌 사람들이 덜어 있죠. 어쩌다 보니 제가 그런 덜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슬픈 일인가 뭔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떤 단계냐, 여기에서 쿤데라가 쓰고 있듯이 더는 불멸을 관리하지도 중요한 일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 그런 극한 상황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쿤데라의 말처럼 저는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 도달한 사람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안다.
네, 조금씩 알아져요. 계속 조금 더 읽어볼게요. 그런 반면 괴테는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일상의 안락을 허용해 주기는 하되 교양인이라면 주변 집기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짧고 독특한 역사의 한순간을 살았다. 기계류 세계가 그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세계요 불투명하지 않은 세계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거짓이냐 아니면 반만 거짓이냐 하는 따위는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미 이 일화는 널리 알려져 세상 사람 모두를 매료시키지 않았는가. 그녀는 음악가 베토벤에게 매료되었는가? 아니면 반괴테 운동의 거봉 베토벤에게 매료되었는가? 그녀는 그의 음악을 내밀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아했는가? 우리를 어떤 마술적 은유에 화폭이 두 색조의 결합에 비끄러매는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 결부된 그런 정복의 열정으로 그의 베토벤의 음악을 좋아했는가? 어쨌든 간에 그 실상이 어떠했는지 아마 우리는 영원히 알지 못할 것이다. 어쨌든 간에 베티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앞으로 나아가는 베토벤의 이미지를 이 세상에 내보냈으며 그리하여 그 이미지만이 세기를 거듭하며 행진을 계속해왔다. 그녀는 괴테에게 티코 브라헤와 카터의 운명, 즉 우스꽝스러운 불멸을 예약해두었다. 하지만 우스꽝스러운 불멸은 우리 모두를 호시탐탐 노린다. 결국 불멸을 단장하고 미리 그 본을 뜨고 임의로 조작하고 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결코 불멸은 계획한 대로 실현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베토벤의 모자는 불멸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는 계획이 성공했다. 하지만 그 불멸의 모자가 가질 의미, 그것은 누구도 예견할 수 없는 것이다. 좀 더 신중하게요? 나의 허풍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래요. 젊었을 때 내가 수탉처럼 군 건 사실입니다. 여보란 듯 굴면서 사람들이 나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수군대는 걸 즐겼죠. 하지만 말입니다. 허영을 좀 떨긴 했지만 난 괴물이 아니었어요. 별로 불멸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불멸이 호시탐탐 날 노린다는 걸 깨달은 날, 난 더러 겁이 났어요. 아니, 불멸이 나를 두 팔로 꽉 끌어안는 걸 확인한 그날, 내가 맛본 공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했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불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일단 불멸의 배에 오르고 나면 영원히 내릴 수가 없죠. 나처럼 두개골을 권총으로 쏘아버려도 자살한 모습 그대로 그 배 위에 머무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요한. 정말 끔찍해요. 너무 좋네요. 제가 막 이 볼드체로 해놓은 부분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리고요. 제가 볼드체로 해놓은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미셸은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밤, 편안한 밤, 지루하지 않고 내일이 더 기다려지는 그런 밤 되시길 바랄게요. 별로 불멸을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불멸이 호시탐탐 날 노린다는 걸 깨달은 날, 난 더럽 겁이 났어요. 아니, 불멸이 나를 두 팔로 꽉 끌어안는 걸 확인한 그날, 내가 맛본 공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했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 어떤 삶을 살다 가겠는가. 어제까지와의 삶에 마침표 찍을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우리로 태어나는 겁니다. 제가 막 문장을 추가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불멸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일단 불멸의 배에 오르고 나면 영원히 내릴 수가 없죠. 나처럼 두개골을 권총으로 쏘아버려도 자살한 모습 그대로 그 배 위에 머무릅니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이 생각나네요. 끔찍한 일이에요, 요한. 정말 끔찍해요. 네, 우리 불멸으로부터 좀 벗어나 보죠. 미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